안녕하세요. 아마 다른 분들은 음소거 돼 있어가지고 그 보니까 진료실에서 뵌 분도 있고 어 가까이서 저기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일단 그 우리가 어 텔레비에서 코로나 블루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에 어떤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언론이나 아니면은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단어들을 좀 만들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용어들이 있고 이제 그중에 뭐 코로나 블루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지금 이어지면서 어 우리 우울감, 그다음에 무력감, 그리고 실제로 생활에 많은 변화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면서 어 많은 심리적인 변화들을 또 가져오는 이런 공통적인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용어, 그걸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또 최근에 갑자기 그 오미크론이 너무 악화가 돼서 지금 울산만 해도 오늘 3천 명이 넘었나요? 하루 확진자가 3천 명이 넘고, 그래서 한참 우리가 2년 전에 처음 그 대구의 청도 대남병원 근처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때의 느낌이 또 다시 들고, 또다시 이렇게 갑갑한 상황이 또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이 또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또 아무튼 요런 시기에 그 인제 제가 진료실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혹은 '내가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조금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게 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나 힘든 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특히 암 환우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병에 대한 생각에 어느 정도는 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암을 특정하지 않고 질병과 나 그리고 코로나와 공존하기를 정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제가 합성어라고 새로 생긴 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블루스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면서 조금은 침울해지고 센티멘탈해지고 센치해진다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블루스라고 하는데, 우울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느끼는 특정 시기의 우울감, 블루스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 어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이게 전염병이 심해지면은 어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상태가 많이 바뀌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든 아니면은 개개인의 어떤 행동에 제약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인 관계나 일상생활, 그리고 이제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몸과 마음, 그리고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적으로 또 제한이 됩니다. 이게 위축이 일어나고, 실제로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동의 제한, 혹은 심리적인 제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올 거라고 예약하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왔죠. 갑자기 왔고, 갑자기 온 상황이 어떤 변화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현재까지도 아직 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음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언제 나타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최근에는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 요렇게 우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코로나 블루 자체를 정신과적 증상으로 표현을 해 보면 이렇게 우울, 불안, 무기력, 그리고 식욕 변화, 뭐 많이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된 변화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사실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고립과 단절된 느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정말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일종의 위와 같은 그 마음의 문제들이 지속되면 아주 절망스럽죠. 그리고 이 질병이라는 게 우리가 감염병은 내가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고 하는 분들은 면역 걱정이 되실 텐데 그런 면에서 내가 또 건강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게 아마 이제 원시인을 재미있게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트라고 해 놓은 거는 이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고 플라이트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제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날아간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선택은 아주 동물 수준에서 다 하죠. 강아지 키우거나 어디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으르렁거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여기 이걸 싸울지 도망갈지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우선 조금 갖고 강의를 계속 좀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변화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표현은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리 둔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현상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본다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고 진료실에 아주 가끔 가게 되고 그리고 예방 행동이 되게 일상화됐어요. 특히 이제 지금도 뭐 몇 분은 한 분 정도는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마스크 끼는 게 아주 일상화됐어요. 그죠? 사람들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사실 환자들의 표정을 되게 또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이게 표정을 너무 볼 수가 없어서 사실 답답하기도 해요. 그리고 백신도 어 우리가 지금 3 차까지 보통 부스터를 맞고 하잖아요. 뭐 선택에 따라서 안 맞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백신도 이제 꼭 맞아야 되는 무언가가 됐고 그리고 어 우리 그 PCR 검사도 자주 아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감기 기운이 약간만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게 아주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우리 2년 전에는 이거 일상화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발적 격리 그러니까 주로 뭐 집콕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스스로 격리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낮에는 햇빛도 세고 특히 밤에 잠 못 주무시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야외에서 이렇게 일을 소일거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지만은 아파트에서 지내시거나 아니면은 도심지에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는 거가 사람을 부딪히는 일이 돼서 아주 부담스러워 가지고 집에 계속 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또 본인이 집에서 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특히 안 하는 분들은 또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치료 초기 시기나 아니면은 한참 치료를 하고 계실 때는 좀 많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못 나가는데 이제 정말 못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한다기보다는 또 이제 뭔가 혼자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서 일하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뭐 백화점 가거나 장 보러 시장 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또 배달을 또 자주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생활의 변화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요런 생활의 변화들은 제한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 가시는 어르신들도 간간이 있고, 또 실내 운동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은 못 가시죠. 네. 가뜩이나 걱정돼 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걱정인데 사람 모여 있는 헬스장을 못 가죠. 그리고 어떻게든 인제 사실은 환우분들끼리 모이는 것도 그렇고, 어 같이 있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지지해 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모임의 인원과 시간이 제한돼 버려서 사회적 활동이 이제 제한이 되죠. 그러면은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인제 몇 번씩은 한 달에 몇 번씩은 보고 이야기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주 보던 사람도 못 보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가까이 있는 가족을 보러 가기도 어렵잖아요. 집 안에서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서로 얼굴 한번 보자." 하는 얘기가 너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간혹 식사를 이렇게 세 끼니 잘 챙겨 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좀 건강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실내에 있으면은 밥맛도 사실은 좀 떨어지거든요. 밥맛도 떨어지고, 이게 장 보러 가는 거하고 배달 시켜 가지고 해 먹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고것도 다양하게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밥맛이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시켜 먹어 가지고 살이 좀 많이 찌기도 하고, 요런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참 아주 다양한 생활의 변화가 있었고, 이 생활의 변화들이 당연히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줄 거다. 요렇게 조금 세세하게 조금 살펴봤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어떤 것들이 코로나하고 암이 좀 닮아 있나를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암이든 코로나든 이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질환이 사실은 문득 찾아왔고 코로나도 문득 찾아왔기 때문에, 이 병을 걸려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혹은 코로나는 물론 다행히 뭐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비감염자가 감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된 공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 뭐 암이든 코로나든 누구든 걸릴 가능성이 또 있죠. 그리고 이 치료 자체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정말 잘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코로나, 암 지금 둘 다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질병은 사실 병에 걸리고 난 이후에 일상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일상의 변화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주 힘든 날들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병 다 회복 이후에 어느 정도의 마음과 몸의 후유증이 조금은 남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격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둘 다 공통적으로 미화하게 되고, 어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코로나든 암이든 환자분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다.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가 나타나서 그게 아주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신체 변화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하고 나쁜 스트레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좋은 스트레스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신체 변화가 이렇게 자극이 있을 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요 한 칸의 범위 내에서 요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꽤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사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산책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요렇게 좋은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은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 그래서. 이게 잠깐 분비가 되면 '아 내가 여기 도전해 봐야 되겠어.' 성취감을 느껴. 예를 들면은 한 30분 정도 산책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뭐 40분, 50분 이렇게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적절한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근데 요 호르몬 자체가 또 신체 반응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인제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좀 빨라지고 인제 요건 정상적인 몸의 반응 정도의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반응이 오면 이 변화 때문에 기억력,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당한 자극이 적절하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신체 변화가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2 시간씩 3 시간씩 하루에 매일매일 한다든지, 그러니까 쉴 틈이 없죠. 여기 보시면 여긴 그래도 간격이 있는데 쉴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극에 자극을 이렇게 계속 주게 되면은 아까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행동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담배를 피고 싶다거나 음식을 막 먹고 싶다거나 뭐 음주욕구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은 같지만 대신에 안 좋은 면역 반응이 생기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면역 반응이 낮아지는 요런 코스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이 생길 때 주로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암의 어떤 그 기전을 설명할 때 요 나쁜 스트레스를 오래 받는 요 기전을 설명을 많이 드려요, 정신과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도망갈까 싸울까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 뇌가 결정합니다. 뇌가 결정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 반응이 이렇게 와요. 첫 번째로는 인제 우리가 교감신경이라 그래서 갑자기 요렇게 뭐 들짐승이 나타나거나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가슴도 두근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죠. 어 '내가 손에 몽둥이라도 들고 있으면 한번 싸워 볼까.' 생각이라도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려운 호르몬들이 써 있는데 요런 우리가 도망갈 때 빨리 뛰어야 되죠. 아니면은 싸울 때도 몸에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고런 힘을 내게 하거나 도망갈 수 있게 하는 민첩해지게 하는 요 호르몬들이 머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 호흡 혹은 뭐 심장 박동 요런 것들을 담당하는 요 전체의 그 경로는 머리에서부터 어 머리를 쭉 이렇게 통로를 타고 거쳐서 뇌하수체에서 이제 혈액으로 분비가 되면 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요 콩팥 위에 있는 요 부신이라는 쪽을 이렇게 자극을 해 가지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도망갈지 뭐 아니면은 뭐 싸울지 그때 몸의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몸을 두근거리게 하고 몸을 또 이렇게 긴장하게 하고 하는 호르몬들을 분비시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면 요런 머리 안에서 신호 전달 체계가 생겨서 동떨어진 콩팥 위에 있는 어느 위치에 있는 그 똥 안에 있는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여기서 특정한 물질을 분비시켜서 몸을 준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스트레스가 한 번만 일어나면 한 번 분비되고 예를 들면 늑대가 집에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괜찮아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늑대가 계속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자가 나타나거나 호랑이가 나타난다면은 요게 계속 분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긴장과 싸울지 도망갈지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는 우리가 놀래요. 그 처음에 그 코로나라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엄청 놀랐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갑자기
사망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아주 놀래요. 놀랬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좀 어 그런 분들도 있죠. 나 뭐 예를 들면은 백신 안 맞겠다. 아니면은 그냥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일종의 이제 정부나 또 보건복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 저항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이 놀람 단계가 해소되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이런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든 질병이든 마찬가지로 내가 아주 놀라지만 그 질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은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로 도피하거나 의존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런 스트레스 단계가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탈진 단계가 됩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요 탈진의 단계에서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저항 단계가 지속이 되면 심리적으로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심한 우울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반응은 우리가 대나무 생각해 보시면 대나무를 확 꺾으면 요렇게 휘어지다가 대나무를 계속 꺾으면은 대나무가 푹 하고 부러지죠, 대나무도. 그래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저항을 보이다가 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수진 단계에서 또 부러져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이런 경과를 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은 또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질병이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라는 거 모두 다 지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내가 아주 노력하고 내 삶을 잘 챙기면서 병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또 언제는 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사실 아주 차분하게 스트레스를 정리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정리가 뭐냐면 잊어버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스트레스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크게 결국에는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내적 요인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니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내부 요인들은 내가 아주 익숙하게 하고 있어서 내가 이걸 나 스스로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건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아주 나한테 익숙한 것들입니다. 외적 요인은 분명히 내가 원인을 "이것 때문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뭐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친구 뭐 그리고 경제적인 거 혹은 인제 질병 자체도 어떻게 보면 외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 외적 요인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날씨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비가 온다고 하면은 내가 비가 오는 거를 조절할 수 있나요? 우산을 갖고 왔으면 스트레스가 안 되겠죠. 근데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비 오는 거 자체가 아주 큰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에요. 옷에 비를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음 두 가지 솔루션을 쪼끔 드리자 하는데 인제 내부 요인하고 외부 요인으로 아까 나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나 스스로한테 좀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요인은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기억과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고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성격, 외모, 성별
양육 환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력에 있는 암도 내부 요인에 해당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경험한 부분, 내가 어린 시절,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내가 암을 앓으면서 경험한 이런 아주 힘든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스스로 기억하면서도 어 내가 이런 어려운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특히 남자분들이나 물론 인제 술이나 담배 이렇게 물질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습관인데 익숙한 행동들은 내부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잘 나누어 보시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꼭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내 내부적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그리고 피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나눠 보실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고, 예를 들면 내부 요인 중에 내가 담배를 피는 게 너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인제 금연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인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내부적으로 아주 익숙한 것이지만 이게 현재 나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스스로 정신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나 스스로를 알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는 이런 것들인데, 아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가 아주 커서 어 이러한 것을 바라보시고 구분하시고 하는 노력이, 사실 그 노력 자체가 아주 힘들고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스스로를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은 사실은 내부 요인보다 쪼끔은 쉬워요.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저것 때문에 이상해.'라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외부 요인은 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배우자분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나한테 배우자가 있다고 치는데 나랑 평생 이렇게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음. 너무 이렇게 항상 트러블이 있고 접점이 잘 안 찾아져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싸우게 될 때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마음이 없을 때 싸우게 되거든요. 그럼 그 외부 요인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되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짜증 나고 화가 나고 '나는 당신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당신은 외부 요인으로서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많은 외부 요인들의 특징이에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요인도 내가 나 스스로를 알지만 변화시키기 조금 어렵거든요. 저도 제 습관이 있지만 그 제 습관을 알지만 사실 되게 귀찮고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그대로 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물며 내가 그러는데 남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 상대방 혹은 외부 요인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마음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 이해하시는 마음을 쪼끔 여유를 주고 하다 보면 외부 요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이해하시는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외부 요인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저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내가 여자로서 부족한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탓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관계의 문제 혹은 뭐 술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개인이 안 좋은 음주 행동에 대한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상황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하고 내부 요인을 꼭 착각하지 않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꼭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외부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조절을 바라고 협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계를 단절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기도 해요. 이게 정신과 의사가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참 마음이 그렇지만 어 아주 어렵고 그것이 병적인 경우에는 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것에 사실은 해당해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그리고 적응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문제는 내 에너지가 충분할 때, 내가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에너지가 충분할 때 적응하려는 노력은 유효합니다. 요 표를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질병을 겪게 되면서 혹은 질병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학적인 과정을 제가 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어 처음 이제 어 사실은 요 순서를 따라서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인식하나 혹은 변화에 대해서 인식한다, 이게 정설이었지만은 요즘은 요 시점이 '언제든지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통론인데, 예, 그치만은 고전적인 것들 한번 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암 진단을 받거나 혹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혹은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쇼크를 받죠. 그래서 아주 놀라거나 충격을 받는 단계가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 부정을 해요. '아, 나한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암에 안 걸렸어. 난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 코로나는 질환은 없어. 바이러스가 어딨어.'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믿을 수 없는 단계.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 분노가 생겨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면서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 반응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사실은 여기 능동, 수동이라고 하면은 쪼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에너지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수준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오히려 에너지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요. 막 싸워야 될 것 같고 이겨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요 단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혹은 치료자나 가족분들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세요. 음. 그리고 요 단계가 지나면 아이고 이렇게 협상을 시도해요. 협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그렇지만 나 스스로 심리적인 협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있기는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스스로도 고민하고 가족들하고 고민하고 치료자하고도 고민을 하는 단계의 협상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근데 이 협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내부 요인 말씀드릴 때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 단계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고 이 받아들이는 거는 누구든지 우울감을 들게 합니다. 특히 질환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게 외부 요인에서 내부 요인으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나의 것이 되죠. 그러면서 느끼는 우울감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불가피하구나. 나한테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내가 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직시하게 돼요. 근데 이때 에너지를 많이 썼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또 소진이 됩니다. 자, 이 이후입니다. 아마 지금 같이 강의를 듣고 이 자리까지 오시는 분들은 요 단계는 문득문득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요 단계가 활성화된 시간들은 조금은 지났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울과 수용, 요 단계로 쪼끔씩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되고, 제가 정신과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뭐 현실적인 일들, 병 말고요. 현실적인 일들이 다시 이런 사이클을 만들기도 해요. 요런 굴레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사건이 있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부정하고 우울에 빠졌다가도 수용하고 요런 단계들을 다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수용과 혹은 뭐 감정적인 진료실에 오셔서든 가족들한테든 이런 감정적인 발산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수용과 회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지금 블루스 단계에 있고, 그치만은 아까 제가 처음에 공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사실은 저도 그냥 어느 날
눈 감고 딱 일어나면 코로나 없어졌다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서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지 지혜롭게 고민하는 게 수용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결국에는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해요. 간단하게 우울증 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뒤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을지 요런 마무리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그 인제 환자분들이 많이들 내가 이렇게 사실은 이 암 진단을 받고 또 거기에다가 우울감이 들고 정신과 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담이 되죠. 그래서 왜 부담이 되냐면 이 병에다 또 병을 하나 얻는 느낌을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주신 것들도 어 그 약을 먹고는 있는데 이제 "언제 끊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미리 질문지 주신 내용들도 그렇고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그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내가 질병을 겪고 있을 때의 우울감은 어 질환일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우울증이라고 설명을 거의 대부분 안 드리는 이유는 명백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암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기 때문이고 그 스트레스 요인이 좋아지고 나면 많은 수에서는 또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 암들은 약물 사용에 인해서 나타나는 기분의 변동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약물에 적응을 하거나 약물 사용이 종료되거나 하면은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울장애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보면은 어 이렇게 일시적인 기분 저하부터 안 좋은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까지 광범위한데 요거는 단순한 기분 변화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 행동적인 변화 어려움이 어 좀 지속적인 경우에요. 이제 보통 2주 이상 요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뭐 요즘에는 인제 우리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아주 옛날 분들은 뭐 의지가 박약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어 머리에 있는 호르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드리고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요 상태가 그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하면 병을 진단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은 요 특정되는 특정 시기가 있고 요 시기를 우리가 우울사파라고 얘기해요. 뭐 우리 어떤 드라마든 뭐든 에피소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간이 특별히 딱 정해져 있어서 고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요거를 진단을 합니다. 요거는 딱딱 구분 지어지는 시기가 존재하고요. 막 쉽게 이게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고 기간 안에서는 거의 매일 나타나요. 이제 요게 정도가 심하면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주요 우울 장애는 아주 많은 우울 장애 요렇게 많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정 불쾌감 장애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아주 많은 우울증 중 우울을 하고 관련된 질환 중에 우울 장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조금 보여 드리는 거고요. 핵심적인 거는 정서의 변화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요것도 어려우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겨울이라는 계절이 감정이라 그러면은 눈이 오는 날씨는 정서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요 겨울이라는 계절에 사실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거꾸로 얘기 드려야겠다. 여름이라는 계절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저기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건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요 계절 그리고 기분에 적절한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떤지에 관련돼서 제가 주로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때는 단순한 정서뿐만 아니라 얼굴의 표정 그리고 말로 하시는 말들 그리고
비언어적인 몸짓, 뭐 행동량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거나 혹은 이제 기억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주 비교적 흔하고요. 여기 남자 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외국에서는 남자가 한 5에서 10%, 여자는 한 10에서 25%면 4명 중 1명은 그 평생 한 16% 정도는 평생 한 번 정도는 우울증을 좀 겪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흔하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 사실 견디지 못할 만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이라고 할 만큼 집중적인 치료,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여자에서 2배 정도 많이 생기긴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방암이나 그 난소암 같은 것을 앓고 계시는 환우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 호르몬 영향 때문에 우울 장애가 생깁니다. 기분 변동이 생긴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산후 우울증, 갱년기, 그리고 월경전으로 오는 불쾌감 이런 것들도 우울증이 아까 보여드린 주요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술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하시면서 우울이나 불안이 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이거 영어로 써가지고 죄송한데 못 고쳐가지고 마스킹이라는 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져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술의 양이 는다든지 아니면은 담배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핀다든지 요런 중독성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내가 우울하지 않은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어 인제 위험 요인은 아주 우리가 주요 생활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살다가 독신됐다든가 이혼이나 별거, 최근에 배우자 사망, 뭐 청소년기 이전의 부모의 사망, 그리고 어 그 남녀는 조금은 다른데 기혼 여성이 조금 더 많고 남자는 미혼 남성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나 요런 것들도 관련이 좀 큽니다. 어 기본 증상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설득하고 격려해도 호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거는 도저히 이거는 움직일 수 없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대화들은 진료실에서 많이 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암을 진단받을 때 "재발 확률은 몇 프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 이게 10% 라고 하더라도 내가 걸리면은 100% 인데 그러면은 "결국엔 지금 죽는 게 낫겠어요."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요런 분들은 내가 병에 대해서 아주 우울한 상태, 그러니까 '이 병이 움직일 수 없고 좋아질 수도 없다.'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이 병이든 내 마음이든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시적인 상태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질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90%의 확률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거든요. 이거 명백한 우울증은 그래서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많이 울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감정 표현력이 떨어져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다 요런 표현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세요, 아주 심한 경우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재미있었던 일들, 활동들 이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얻지를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책감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일이 잘못됐지 잘됐지 이런 균형감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다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어 인제 우울이 심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이나 주의력도 좀 저하가 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 까먹고 이해도 좀 잘 안 가고요. 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존재한다고 믿는 망상의 형태를 띠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뭐 통장에 돈이 없다든지 내 몸의 일부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심한 경우에 해당되고, 혹은 이제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식욕과 체중인데, 어 단맛이 없고요. 후각하고 미각이 실제로 떨어집니다.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맛인지 모르면 우리가 별로 먹고 싶어지지 않죠. 요런 형태의 식욕 변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먹기도 해요, 오히려. 그리고 특히 수면은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 도망가고 아니면은 싸우고, 이 상황에서 긴장 상태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깊은 수면을 많이 잘 수 없는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야간에 자주 깨시고 잠들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제 성별을 떠나서 수면 대용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먹는다."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위험한 신호다. 요렇게, 죄송합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뭐 아까 많이 먹듯이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비정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느린 수면이 우리가 깊은 수면을 의미하거든요. 서파 수면이라는 것은 느린 수면인데, 어 자꾸 넘어가네요. 느린 수면 때 우리가 몸을 회복을 하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얕은 수면, 우리가 렘수면 하는데 이게 무슨 좋은 수면 같은데, 실제로는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오가는데 이건 얕은 수면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 얕은 수면 초기에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얕은 수면이 증가하고, 잠잘 때는 보통은 깊은 수면으로 서서히 들어갔다가 얕은 수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얕은 수면부터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너무 피곤한 경우에, 너무 우울한 경우에는. 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암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몸이 문제가 아닌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도 물론 암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암 자체의 경과, 혹은 치료의 어떤 부작용, 요런 암의 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다른 몸에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제가 따로 권유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해열제랑 내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이랑, 아니면은 뭐 간혹 가다가 혈당 문제랑 요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로감,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몸의 검사를 우선 조금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그 연세 있으신 한우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제 주로 기억력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치매를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은 치매 환자분들은 자기 스스로 그 기억력 떨어진다고 얘기를 오히려 숨기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기억력이 잘 안 들고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조금 많아서 우울증을 겪으시거나 불안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치매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을 하기도 해요.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는데, 주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한다든지 위험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망상 같은 정신증적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너무 못 드시거나 너무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입원하기도 하고요. 우리 정신과 질환이 참 어려운 것이, 어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인식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거부하는 경우는 입원을 저희가 보호자분들을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가 이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치료 어떤 그 규칙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영어로 SSRI, SNRI 돼 있는데, 요거는 어렵고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우울증 약으로 주로 알고 계시는 약들인데, 요거는 많이들 이렇게 하시지만은 절반 정도 이상은 3 개월 이내에 좀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한 달 정도 먹고 오시라, 약에 적응하고 오시라, 저는 요렇게 설명을 잘 드리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약에 적응을 하고 나면 2주 이후가 지나야,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지나야 이 약이 듣는지, 내가 이 약 덕분에 도움을 받는지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조금은 처음에 몸에 적응 이런 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드리는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하시지 말고 잘 드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이제 예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됐을 때 이제 50% 이상 정도는 한 40세 이전에 발병이 되고, 한 번 이상 재발을 절반 이상에서 경험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물의 유지를 잘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반복되는 분들은 꼭 외부에서 호르몬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이때는 약을 좀 지속적으로 잘 드시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실제적으로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 봤고, 일단 그 몸에 대해서 우선은 그 우리가 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감각이거든요. 근데 요 감각을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스트레칭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내 몸의 감각이 어떻고, 내 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이나 신체 감각들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신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행동들을 꼭 하루 일과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요가가 될 수도 있고, 어 근력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 세 가지 다 어떤 것이든 좀 추천을 꼭 드리고요. 못해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 점진적 이완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점진적 이완요법이라고 메모해 두시고,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레이션 해 주듯이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서 몸의 이완을 유도하는 영상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네. 그 영상들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꽤 오래 긴 영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완하시는 습관을 자주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간단한 이완은 복식호흡인데, 어 소파나 의자에 안전히 기대 가지고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면 보듯이 가슴에 그 그 가슴을 부풀리는 게 아니고 배를 빵빵하게 해서 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식호흡을 식전에 인제 하루 3번 정도 충분히 한 3 분에서 5분 사이, 요 정도는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입원을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뭐 새로운 물건을 사시든,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아주 새롭게 조금 바라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촉감들, 색깔들, 냄새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그 일종의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사실 그 시각과 청각이 아주 예민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촉각이나 후각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내가 잘 느끼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에너지의 분산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제가 저 암 진단 초기 환우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예전처럼 하시려고 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드려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정말 운동이 중요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헬스장에 뭐 예를 들면 매일매일 가 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짜증이 난다, 요렇게 얘기하시거나, 예,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지만, 이게 예전처럼 하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외부 요인의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홈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외로 할 수 있는 운동들로 좀 바꿔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요런 식의 내가 예전처럼 당연히 했던 일들을 당연히 하지 않고 변화시켜 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상일보에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초기 진단 받으신 그 주부님들 중에 보면 집안일을 그래도 내가 다 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떠안는 일이거든요. 누구한테 주거나 위임해야 돼요. 남편한테 시키거나 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애들이 할 수 있으면 애들한테 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다 껴안고 있으면 일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은 그래도 꼭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일은 미뤄두지 말고 집어들어서 바로 끝내세요. 근데 이 일을 집어들었는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은 망설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뭔 일을 안 했을 때 큰일 나지 않아요. 큰일이 날 만한 일은 또 남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꼭 잘 나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혼자 있는 게 워낙에 좀 좋으셨던 분들은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오히려. 예, 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고양이과라고 얘기 드리는데 고양이들은 오히려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과인 분들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막 치대고 부비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또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뭐 노인정 나가신다든지 아니면은 개 모임 하신다든지 모여 가지고 에어로빅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 가능했거든요. 그냥 표정 보고 몸짓 보고 이게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기로 변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자분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눈 눈 눈매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뭐 요즘은 이 카카오톡 문자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자로 하는 대화들이 좋기도 하지만 오해를 많이 사요. 이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언어적으로 잘 명료하게 전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쪼끔 더 신경 쓰시고 그리고 잘 들으시려고 노력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할 말이 있더라도 말을 끊거나 아니면 내 선에서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상대방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잘 들으시는 연습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좀 제가 팁을 드리는 건데 이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 특히 인제 밖에서 다들 애들도 밖에서 학교 나오고 하다가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르신들은 뭐 낮에는 남편 밖에 나가고 놀다 오다가 갑자기 이제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딪히기 쉬워요. 부딪히기 쉬운데 경청하시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지.'라고 싫어도 동의하고 좀 시작하시고 어 내가 중심이 된 언어 표현을 하실 때 "너가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는 "내가 느꼈을 때 이랬다."로 만약에 시작하실 때는 요런 표현들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 어 그냥 다짜고짜 "왜라고 묻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쨌든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바를 얘기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냥 "왜라고 하면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나는 너의 의견이나 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왜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라고
"아 그래 불편했구나. 근데 이러이런 것들을 네가 얘기했는데 이 중에 이유가 뭘까? 이거하고 왜?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의 표현 방식들도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을 때는요. 자 그리고 어 그 인제 우리가 그 질병 혹은 어떤 이제 시한부가 없는 일, 그러니까 딱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끝이 없는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은 결국에는 터널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제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거나 그냥 도망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암을 이겨내시고 혹은 암을 극복하시고 있는 환우분들은 아주 사실 어려운 상황, 코로나 시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중고를 겪어내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힘들게 암을 이겨내고 있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또 스스로를 또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인제 이거 단순한 칭찬보다는 진짜 실제로 본인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뭐 물질적인 선물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홀로 떠나는 뭐 여행이든 어떤 것들이든지 좋으니 스스로를 좀 칭찬할 수 있는 방식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조건적으로 앞의 일 그다음에 미래의 일을 절망하거나 혹은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그 이 라이브로 하는 강의 오셔 가지고 듣고 계신 요 상황도 일종의 노력의 일환이고 단순히 내가 링크를 클릭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잘 있고 병원에 오시는 것도 노력이고 약 먹는 것도 다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나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대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식, 그리고 평소 본인 성향상 내가 이렇게 좀 짬을 내지 않으면 못 쉬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계획에 휴식을 넣으십시오. 휴식을 넣어서 어 내가 억지로라도 쉬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선물 받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 달라고도 하세요, 아주 부담되는 게 아니면. 그런 것들도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양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그 걱정하는 양만큼 사실은 감사할 것들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내고 있는 지금 뭐 그 이제 집안 혹은 뭐 내가 잘 쓰고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좀 고마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사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 스트레스가 지속되다 보면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에만 초점이 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잘 지내시고 있는 어떤 버팀목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노력을 다 하고 계시고 긍정적인 면들도 있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항상 코로나라는 스트레스가 있고 병에 어려움이 있고 하실 때는 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점점 시선이 이동해서 또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그 수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감 있게 스스로를 좀 바라보시는 어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시면 이제 치료실에 오셔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시고 그것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울이나 뭐 코로나 블루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우울증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저나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들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정도 선에서 강의를 조금 종료할까 해요.